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모습 잘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강사님도 잘 보이시는지요? 오늘 세미나 맞아? 원래 세미나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왜냐하면 배경이 좀 달라졌잖아요. 저희가 거실로 왔습니다. 한국코치협회 넓은 거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에 세미나를 시작하게 된 진행을 맡은 김은정 코치입니다. 감사합니다. 12월이니만큼 오늘 좀 따뜻하게 시작해 보려고 장소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계셔야 되고요. 오늘은 특별히 또 송년회 방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시죠? 작년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지요. 그래서 계속 계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님 12월이니만큼 제가 강사님을 잠깐 뵀는데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들려주실 어떤 그 얘기에 임하시는 준비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잠깐 사담 얘기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운영회들을 위한 꽃을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브로치, 코사지라고 하잖아요. 또는 부토니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토니에를 한번 여기다 꽂고 진행하시는 거 어떨까요? 했더니 조심스럽게 꽃을 여기에 달면 얘기에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꽃은 이따가 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강에 대한 열정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21년 마지막 세미나이기 때문이죠. 자, 기대가 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 말 하지 않고 모시겠습니다. 12월에 마지막으로 모실 분이십니다. 코칭 방법론의 필요성과 효과적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이석재 코치 올의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12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12월의 마지막이니만큼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화면 공유를 해볼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석재 코치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아까 소개됐듯이 코칭 방법론의 필요성과 효과적 활용이거든요.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과연 우리는 어떤 그 코치로서의 삶을 살면 좋을까 이런 측면을 한번 되짚어 보기 위해서 그 새로운 어떤 구상을 하는 중요한 화두로서의 하나가 제 생각 같아서는 코칭 방법론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 주제를 잡고 한번 여러분과 같이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지금부터 7시 50분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서 여러분이 그 중간중간에 그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나머지 10분 동안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후반에 갖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네. 어떤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으냐 하면은 우리 코칭 분야에서 여러분 모두 활동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자, 과연 코칭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오늘의 그 코칭 방법론을 같이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년도의 그 슬로건을 잠깐 말씀드려보면 Beyond Coaching Practice to Coaching Science.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코칭 프랙티스를 했던 내용들을 내년에는 좀 더 과학 기반의 과학 사이언스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으로 전개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제가 슬로건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코치로서의 신념은 뭐냐면 코칭은 과학으로 다듬은 예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칭은 예술이다. 우리가 아마 코칭계에 발을 들여놓은 모든 코치님들은 그 코칭의 활동 속에서 기본적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야, 진짜 코칭은 예술이다. 왜 예술일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성을 꺼집어내서 그들이 원하는 삶의 어떤 목적과 이루고자 하는 부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창의적이고 호기심 많은 활동이야말로 그게 예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술은 예술을 만드는 어떤 도구들이 있죠. 그것처럼 코칭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듬는 도구가 있거든요. 여러분, 코칭을 다듬는다는 것을 과학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다듬는 도구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의 그 주제인 코칭 방법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코칭을 다듬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더 나은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4개의 질문을 한번 잘 유념해 보시면서 저하고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볼까요? 제가 생각나는 거 교학상장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 제가 드리는 탐구 질문은 뭐냐면 코칭 방법론, 이것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코칭 방법론을 코칭에 적용할 때와 적용하지 않을 때 주된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을 이번 그 시간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차이점들이 이렇게 감지가 되면 코칭 방법론은 나의 코칭에 어떤 변화를 요청한다고 나는 생각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2022년에 예상될 수 있는지, 기대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2022년에 무엇을 다르게 내가 시도해 볼 것인가? 그래서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곧 맞이할 2022년이 여러분이 정말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진솔하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방법론, 여러분 혹시 평소에 코칭 활동하시면서 코칭 방법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단어 자체로 보면은 되게 딱딱한 단어일 수 있죠. 그래서 코칭 방법론을 개념적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칭을 전개하거나 아니면 탐구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논리 틀이며 전략이다. 코칭 방법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 키워드는 논리 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갖다가 좀 더 체계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가지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 좋거든요. 어떤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첫째, 코칭 접근. 지금까지 나는 코칭을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 두 번째는 그러한 접근을 통해서 내가 구현해내는, 실천하고 있는 코칭의 나의 논리는 과연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코칭 논리. 세 번째 영역은 그 코칭 논리를 통해서 실천한 나의 코칭은 과연 증거 기반인가? 즉, 내가 시연한 코칭이, 구현한 코칭이 만족스럽다 그러면, 코칭 대상자에게 도움이 됐다 그러면 그 도움이 됐다라는 증거를 나는 어떤 부분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효과가 있었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나,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증거 기반 코칭, 이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코칭 접근, 나는 어떤 코칭 접근을 하고 있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경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컨대 직무 경험이라든가 또는 삶을 바라보는 개인의 가치관, 이런 것을 코칭과 접목시키면서 구현해내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이론 기반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 영역의 이론을 근간으로 코칭이라는 개념을 접목시켜서 코칭 현장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이러한 모습이죠. 저는 이러한 활동들이
코칭이라고 하는 독특한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코칭 이론을 만들고 코칭학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중간 고리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는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나만의 코칭 프레임워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은 코칭 경험이 10년 이상 이렇게 있으신 분하고 제가 1대1 코칭이나 아니면 개인의 고민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코칭을 10년 그 이상 하게 되면 내가 코칭에 대한 믿음을 갖고 더 자신감을 갖고 더 도전적으로 창의적으로 코칭을 전개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는 그 이상 갈 때 오히려 내가 주저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나를 주저하게 만드느냐? 내가 도대체 코칭을 정말 맞게 하는 걸까? 또는 나는 어떤 코칭을 하고 있는 걸까? 라고 흔히 우리가 코칭 대상자에게 질문했던 질문들을 이제 나 자신에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해 볼 때 나는 내가 겉으로 보여주고 있는 코칭의 모습과 내 내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코칭의 모습이 어느 정도 얼라인되고 서로 일치하는가에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기 인식이 형성될 때 그것은 나에게 주저하는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그 코칭 활동을 했지만 또 그 코칭 활동을 했을 때 코칭 대상자가 너무나 좋았다고 말해주지만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를 내 스스로 질문해 봤을 때 나의 무엇이 그 코칭을 만족스럽게 전개할 수 있는 토대가 됐는가에 대한 얼마만한 체계화된 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이름 붙여본다 그러면 그게 나의 코칭 프레임워크이다. 코칭을 전개하는 나만의 논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가운데 있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가운데 있는 코칭 논리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접근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코칭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번에 만나는 것은 뭐냐면 방법론이라는 걸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방법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교육이나 사회나 철학적인 방법론, 뭐 물리학이나 이런 공학적인 방법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코칭을 생각해 보면은 코칭 분야는 주로 사회과학 분야 속에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법론이라는 것은 크게 보는 시선이 두 가지가 있다고 요약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객관론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방법론, 또 하나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주관론자들. 그러면 객관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개념은 무엇이고 그 개념들의 어떤 연계고리가 코칭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코칭 현상을 만들어내는 보편타당한 개념들의 논리 틀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론으로서 설명하려는 입장. 그래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코칭 논리가 무엇이냐? 그 논리는 누구나 그것을 학습하면 반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주관론자들은 코칭 현장을 바라보는 것은 코치와 코칭 대상자, 그들의 개개인의 모습으로 인해서 해석되어져 있는 의미 부여된 모습으로 코칭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칭 속에 존재하는 논리성은 그들 간의 관계 속에 유니크하게 존재하는 것이지 보편 타당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입장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론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전자의 과학 좀 더 이렇게 객관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경험과학적인 논리를 통해서 코칭 현장에 작동하고 현상에 작동하고 있는 개념들의 관계성을 검증하려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서 주관론적인 입장들은 그 각 사례 속에서 내용의 질적인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퓨 방법론이나 이러한 어떤 질적 연구들을 주로 많이 하고 전자는 이제 경험과학적인 연구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 두 개 다 영역을 소화하기는 어려워서 저는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코치님들이 코칭 방법론이라는 접근을 가지고 내년에 코칭을 전개한다 그러면 이렇게도 실천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데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오늘 시간을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코칭 방법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코칭 방법을 하죠. 어떤 식의 코칭을 할 거냐, 면대면 코칭을 할 거냐, 팀 코칭을 할 거냐, 그룹 코칭을 할 거냐 등등.
어떤 코칭 방법이나 또는 절차는 어떻게 하고 어떤 도구를 쓸 것인가, 기법을 쓸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코칭을 전개하려고 할 때 그 판을 짜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코칭 설계를 하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코칭 논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접근, 방법론, 코칭 설계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쭉 얼라인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이 코칭 방법론을 도입할 때와 도입하지 않을 때의 차이점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코칭의 접근이 절차상 여러 가지 코칭 설계까지도 여러분이 볼 때 어떤 논리를 가지고 관통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내용을 구성해 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코칭 설계를 가지고 내가 한 코칭이 코칭 대상자에게 도움이 됐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증거 기반 코칭이거든요. 여러 가지 절차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저는 코칭 설계면에서 이렇게 4가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가지를 구성하고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는 노란색의 내용의 그 고리를 연결하는 내용을 오늘 세미나에서 다루게 됩니다. 즉, 나만의 코칭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코칭 방법론과 연계될 수 있고, 그것은 어떻게 코칭 설계로 풀어내면서 증거 기반 코칭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현하고 있는 코칭의 효과성을 검증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3가지의 큰 내용들이 결국 상단에 있는 상단 좌우에 있는 질문과 하단에 있는 질문처럼 코칭 접근을 실제 어떻게 코칭 논리를 가지고 현장에서 실천해 낼 것인가, 그 실천의 논리는 과연 어떻게 타당하다라는 증거를 나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서 증거 기반 코칭을 통해서 수집된 경험적 자료와 지식들을 어떻게 우리는 체계화하고 구조화시켜서 그것을 이론화 만들 건가, 그래서 코칭학을 만들 건가, 이런 부분이 전체 오늘 내용의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이면서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한번 그 내용들을 빨리 살펴보면요. 제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저만의 코칭 프레임을 가지고 저만의 사고로 세상을 보면서, 즉 코칭 현장을 보면서 코칭과 소통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 과정이 사람들은 삶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효과성이란 원하는 결과를 얻는 정도죠. 한 달에 10대 자동차를 팔아야 되는데 8대를 팔았다 그러면 효과성은 80%가 되죠. 그럼 코칭은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이 10대를 다 팔고 싶은 그 가능성을 팔려고 도와주는, 그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 부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 여기에 이제 효과성의 그 기본적인 그 접근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효과성 코칭 모델을 토대로 개인과 조직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화된 목표지향적인 협력활동이다. 그러면 여기서 협력활동을 어떻게 끌어나가느냐 하면은 하단에 있는 것처럼 코칭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원하는 결과, 오른손, 왼손, 변화 요구. 원하는 결과를 그가 변화하고 싶은 그 요구와 어떻게 연결고리를 시켜줄 건가. 이 부분을 결정적 행동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맺어주려고 그러고요. 맺는 과정에서 무엇에 중심을 두느냐 하면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으로서 저는 인지 전략이라 그래서 이제 강점 발견, 관점 확대, 통찰 심화, 자기 수용 이런 전략을 쓰는데, 이거를 전부 다루진 않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코칭 방법론의 관점에서 위의 내용을 밑으로 끌고 내려와서 이러한 접근이 코칭 방법론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 코칭 전략이다. 저는 어떤 코칭 전략을 구현하느냐 하면 효과성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아서 그것을 코칭 현장에서 작동시키도록 하는 게 저의 코칭 전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라는 관점에서 풀어본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연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연구 목적, 코칭 연구의 목적이 뭐냐? 형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거냐,
질적 연구냐, 양적 연구냐, 아니면 논리전개 측면에서 균합적이냐, 연역적이냐, 다양한 이러한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 방법론을 우리 코칭과 연계시켜서 풀어나가는데, 코칭 방법론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을 주는 것입니다. 프레임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실제 판을 짠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써왔던 코칭 설계를 한다는 것이죠. 코칭 설계를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앞단에 말씀드렸던 코칭 전략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연구로 전개할 건가에 대해서 판짜기를 한다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코칭 설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앞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네 가지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코칭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주제가 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험 연구가 있을 수 있고 현장 연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주로 코칭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니까 방법론적으로 보면은 실험 연구보다는 현장 연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코치님들에게 어떤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8회 세션의 코칭 또는 10회 세션의 코칭 또는 그 이상의 세션을 마치 하나의 코칭 연구를 하는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현장 연구라는 관점에서 어떤 실험 설계를 할 수 있냐면 그중에 대표적인 게 준 실험 방법을 쓰는 거죠. 완전한 실험은 아니지만 필드에서 일어나는 실험 방법을 우리 쿼자 익스페리멘털 디자인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가지고 하는데요. 이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실험 설계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단에 보시면 제가 흔히 사용하는 4단계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즉 코칭 대상자의 변화 요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변화 목표를 설정하고 이어서 그가 이루려는 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변화를 이룸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 행동 변화 코칭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그 코칭이 잘 됐는가를 보죠. 이때 사전 사후 설계라고 하는 부분은 코칭이 시작되는 초입에 어떤 특정한 진단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원하는 결과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사전 진단해서 코칭을 전개하고 난 다음에 그 요인들이 실제 성공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차 진단하는 모습, 이 부분을 사전 사후 설계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거든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지금의 화면의 내용에서 차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 변화 목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저는 추가적으로 개입시키느냐 하면은 변화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코칭 대상자가 만족스럽다, 나는 이 코칭이 나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는 이루어 보게 할 것이냐, 그것이 이루도록 하는 나의 논리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나의 논리, 그것을 가설을 설정한다라고 해서 코칭의 효과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는 부분이 변화 목표 설정에 되게 중요한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 효과성 코칭을 평가할 때는 바로 그 가설이 코칭 전체 과정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작동했는지를 경험과학적으로 검증해내는 작업, 이 활동이 바로 코칭에 대한 평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설정한 그 가설이 이 코칭 세션 전반에 작동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코칭 대상자가 나에게 만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의 주관적인 심리적 만족감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코치가 전개시킨 구조화된 이러한 가설이 성공적으로 작동했다는 경험적 증거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나 자신이 구현하고 있는 코칭 목표를 달성하는 논리가 하나의 체계화된 코칭 시스템으로 이렇게 프레임워크로 설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코칭 세션 또는 전체 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적인 코칭 세션이 마치 하나의 코칭 연구를 하듯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2020년을 보내면서 2022년에 그 끝 무렵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셨던 또 다른 하나의 체계화된 나만의 코칭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갖추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내용은 이미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신 그런 코치님도 계시지만은, 또 코칭에 처음에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이제 코칭을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 이러한 접근을 나의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조금 더 똑같은 코칭을 전개한 이후에도 좀 더 생산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코칭 경험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네 가지 각각이 내용적으로 더 어떻게 전개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그 사례를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어떤 활용하고 싶은 코치님들께서는 현장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네 가지 중에서 변화 요구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칭, 특히 이제 기업 코칭 같은 경우에는 변화 요구는 개인의 변화 요구도 있지만 우리 조직 속에서 요구하는 상사의 기대사항, HR의 기대사항, 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대사항, 요구죠. 이런 부분과 함께 감으로써 개인의 요구와 조직의 요구가 우리 코칭 대상자에게 함께 있는 경우가 다반사죠. 이제 라이프 코칭은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그러한 변수가 적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변화 요구를 갖다가 어떻게 객관화할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통해서 툴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개발한 이런 진단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구조화된 포커스드 그룹을 대상으로 한 다면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요구를 이제 객관화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느냐 하면 그 요구 속에서 세 가지 내용이 그룹핑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교육 요구, 두 번째는 코칭 요구, 세 번째는 컨설팅 요구죠. 자,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요구들을 코칭에서 버려둘 것이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코칭 요구만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방법론적이거나 철학적인 어떤 사고가 개입될 수 있는데요. 저는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코칭 대상자가 처한 맥락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다. 제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홀리스틱한 접근을 보는 거죠. 한 개인을 볼 때 그 개인의 부분적인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전체적인 면, 전인적인 면, 또는 그 개인이 놓여져 있는 맥락까지도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터랙셔니스틱하게 보는 거예요. 즉 개인은, 코칭 대상자는 자기의 삶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코치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 속에는 교육의 요구와 코칭의 요구와 컨설팅 요구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가 원하는 결과에 이루도록 다이나믹을 구현해내는 코칭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컨설팅적 코칭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이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하단에, 잠깐 여러분 화면에 하단 한번 보실까요? 하단을 보시면 제가 어떤 사업부에 7명의 팀장을 코칭했는데요. 그 사업부는 그 조직을 긍정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바꿔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팀장에 대해서 팀 효과성 진단을 통해서 그들의 그 현재 리더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본 다음에 리더 워크숍을 했죠. 이것은 코칭의 요구라기보다는 그들이 자신의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교육적 요구인 것이죠. 그래서 워크숍을 하루 이렇게 전개시킨 다음에 그들을 그룹 코칭으로 가져갔죠. 그런데 그룹 코칭을 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코칭 요구죠. 그룹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속에서 자기의 얘기를 하는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내지 못하니까 그것을 개인 코칭으로 다시 쪼개서 그룹 코칭을 한 다음에 개인 코칭을 하죠. 이 전체 리더 워크숍으로부터 개인 코칭을 가져가는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코치는 컨설팅적 관점에서 그들에게 컨설팅적 피드백도 해주는 거죠. 물론 항상 코치는 코치의 모자를 쓰고 그 교육 참가자와 소통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요구되고 있는 역할자의 모습으로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적인 대화를 나누고 컨설팅적인 대화가 필요하면 컨설팅적 대화를 나누고, 그러나 항상 그것은 코칭적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좀 더 방법론적인 측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홀리스틱하게 상호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접한 학문의 인접한 전문 분야의 영역을 코칭 쪽에서 가져오면서도 코칭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재해석해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코칭의 변화 요구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측면에서 더 세분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가지고 개인이 원하는 코칭 세션에서의 목표를 설정할 때 과연 목표는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그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에 어느 부분이 과연 달라진다는 그 변화의 내용을 구성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코칭에서 여러분 경험하시다시피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은 향상 같은 거예요. 매출이 이전보다 더 높아지는 거, 이직률이 이전보다 낮아지는 것, 더 우수한 인재들이 더 많이 우리 회사에 오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열린 소통을 보다 열린 고도화된 소통의 스킬을 보이면서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거죠. 또는 성장 같은 거죠. 인식이 확대되고 관점이 확대되거나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 입장을 더 고려할 수 있는 성장을 보여주는 것. 이 코칭의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해보면 성장과 향상이라는 이러한 질적이거나 양적인 부분은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서 변화의 초점을 구성한다는 것이죠. 이것만이 모두 변화의 초점일까요? 우리는 또 이런 방법도 쓰죠. 현재 당신은 어떤 리더냐, 현재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앞으로 코칭이 끝나면 어떤 리더이고 싶으냐라고 그가 원하는 투비 모습으로서의 리더 모습을 설정하게 한 다음에 그 리더와 지금의 리더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차이를 인식하도록 도와주죠. 여기서 중요한 변화 포인트는 from A to B, 현재의 모습에서 미래로 간다라기보다는 코칭의 포인트는 거기서 생겨나는 격차를 제로에 가깝게 또는 제로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격차 해소의 코칭 목표가 있죠. 즉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해소하기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 갭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줄이는 실행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한 팔로업 코칭들을 전개하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왼편의 성장과 향상이라는 그 변화 포인트와 격차 해소라는 변화 포인트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분해 놓은 거 보니까 서로 다르죠? 아마 여러분도 이미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가령 둘 중에 하나만 택할까요? 저는 컨설팅적 접근에서 보면은 통합적 코칭, 즉 두 가지를 다 취하면서도 통합적으로 그것이 코칭 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화 포인트를 코칭 전체 과정에서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코칭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코칭 목표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면은 그 변화 목표를 풀 때 코칭 방법론을 적용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할 건 뭐냐 하면 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성장과 향상, 또 격차 해소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코칭 대상자가 행동을 B1에서부터 B2로 바꾸려고 하는데 코치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냐 하면 B1에서 B2로 바뀌어지는 행동의 변화에는 A가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영향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행동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둔 코칭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내면의 그 근간을 작동시킴으로써 그가 얻고자 하는 걸 이루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즉 A를 작동시키는 거죠. B를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코치는 어떤 가설을 설정할 수 있냐면은 B1에서 B2로 간다라는 변화 목표를 이루는 것은 연가설, 즉 코치가 생각할 때 A는 B와 연가설이라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A는 B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고요. 대안가설은 연가설의 대안에서 나온 가설이거든요. A는 B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코칭을 구현한 다음에 A가 정말 B에 영향을 줬으면 이제 B는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면 어디에 위치하느냐면 대안가설의 위치에 취하면서 새로운 경쟁가설이 나타나면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기존 가설이 되고 새로운 가설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코칭했던 어떤 후길동 팀장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코칭을 통해서
그 파악됐던 부분은 뭐냐면 그분의 정서 관리, 욱하는 부분이 있고 대인 감수성,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어내지 못하고 또 나의 감정을 그대로 상대방한테 보여줌으로써 내 감정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센싱이, 감각이 되게 약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리더십 진단에서도 개선 포인트로 나왔는데요. 다면 진단을 하거나 상사 인터뷰에서도 다른 건 좋은데 이게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B에 해당되는 거죠. 즉 B1에서 B2로 가려고 하는 거죠. 즉 정서 관리와 관련된 리더십 행동 B1과 또는 대인 감수성과 관련된 리더십 행동 B1이 더 바람직한 B2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때 코치는 리더십 그 측면에서 정서 관리와 대인 감수성이라는 그 리더십 행동을 코칭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작동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A라고 하는 요소를 찾아내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입장 바꿔보기죠. 입장 바꿔보기는 제가 앞단에서 효과성 코칭을 취할 때 관점의 확대와 같은 인지 전략이죠. 그래서 입장 바꿔보기는 정서관리와 대인감수성에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그 정서관리와 대인감수성을 바로 코칭하는 게 아니라도 입장 바꿔보기를 프랙티스 함으로써 그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증거로 검증해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문제라고 하는 자기 이슈에 직면함으로써 자기가 자기 방어하거나 자기를 평가 절하하려고는 그런 입장을 다루지 않고도 입장 바꿔보기라는 중성적인 스킬셋을 사용해서 그에게 변화를 이루도록 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칭 전에 리더십 진단을 한 B 점수보다 코칭 후에는 B 점수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성장과 향상에 대한 변화 포인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가설은 뭐냐면 변화 목표에 포함된 리더십 역량에 대한 본인 진단과 타인 진단의 지각 차이. 리더십의 효과성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한 행동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봐주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리더십의 효과성이 가장 높아지겠죠. 그러한 인식의 차이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건 바로 격차 해소죠. 그래서 리더십 진단을 통해서 일정 기간 코칭을 했을 때 그 격차가 제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또는 감소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게 가설 검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변화 코칭은 어떻게 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코치는 입장 바꿔보기라는 행동 변화 코칭을 전개해서 사전 진단에서 얻어졌던 정서관리와 대인 감수성의 리더십 행동이 일정한 코칭 세션이 진행된 이후에 다시 측정했을 때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도록 하는 부분을 성장이나 향상 또는 격차 해소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행동 변화 코칭을 전개한 다음에 사전 진단, 사후 진단. 아까 제가 처음에 코칭의 가장 그 심플한 디자인이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진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코칭 대상자에게 똑같이 사전 진단한 것과 사후 진단에서 어떤 부분을 보느냐? 성장과 향상에 대해서는 정서관리와 리더십의 그 점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두 번째 격차 해소 측면에서는 본인 지각과 타인 지각의 점수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다면 진단이니까 그것의 차이를 보는 것, 또 자기 지각이 처음 코칭 전에 진단한 내용과 후에 진단한 내용 간에 어떤 갭을 보여지는지에 있어서 감소가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면 입장 바꿔보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정서관리와 대인 감수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 논리를 증명해내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결과, 효과성 평가라는 것을 어떤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냐면 코칭 가설을 검증한다는 시각에서 바라다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소개했던 홍길동 팀장을 이제 5개월 단위로 해서 5개월 사전 진단, 사후 진단을 이렇게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사전 진단에는 상사 1명, 그다음에 동료 3명, 팀원 6명이 다면 참가자로서 진단에 참여했고요. 2차 진단은 5개월 후에
그 똑같은 상사 1명, 동료 1명, 그다음에 이때 팀원은 5명이 참석하는 형태로 해서 의견이 나온 것을 이제 막대 그림표로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엑셀 자료로다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그 자료에서 맨 왼쪽에 있는 성장과 향상 쪽을 보시면 여기에서 파란색은 사전 진단, 즉 코칭 전에 이제 코칭을 시작하면서 진단한 내용이 되겠고요.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점을 이은 거는 코칭이 끝나는 후미에 진단한 내용이죠. 여기에서 보여주는 수치는 뭐냐 하면 특히 이 진단 내용 중에서 빨간 점으로 이어서 하이라이트된 내용을 하단에 보시면 정서관리와 개인 감수성이라는 영양지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포커스된 코칭을 전개한 거죠. 여기에서 향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진단 점수를 보게 되면 하단에 여러분의 화면으로 보실 때 작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잠깐 그 숫자를 말씀드려 보면 정서 관리는 코칭 전에 5점 만점 척도 리커트 척도에서 2.83이었는데 3.25로 늘어났다, 커졌다. 정서 관리 측면이 더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인 감수성은 그 전에 2.65였었는데 3.12로 이전보다 더 개선되었다는 피드백이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입장 바꿔보기라는 인터벤션은 코칭의 개입은 그러한 정서관리와 대인 감수성의 행동 면에서, 리더십 행동 면에서 더 나은 개선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변화 포인트 측면을 검증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격차 해소죠. 여기서 격차 해소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보는 나와 타인이 보는 나, 즉 내가 나를 셀프 진단한 것과 타인이 진단한 점수 간의 차이를 보는 건데요. 정서 관리는 코칭 전에는 차이가 나와 타인의 차이가 0.92였는데 코칭 후미에는 0.28로 감소를 했죠. 대인 감수성은 0.60이었는데 0.12로 감소를 해서 격차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나의 정서관리와 리더십, 대인 감수성을 보는 나의 리더십 행동을 보는 나의 자기평가가 타인이 바라보는 평가에서 볼 때 서로 이제 관점이 좁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서관리를 하는 만큼 그렇게 나를 주위 사람도 봐주고 있고 내가 감수성을 보이는 그 리더십 행동의 만큼 그만큼 다른 사람도 보는 경향성이 코칭 전보다 많이 일치해진다. 그 부분은 바로 우리가 흔히 리더십의 효과성을 찾으려고 할 때 그 리더십이 결과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효과성도 있지만 인간 내면의 존재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인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내적인 변화가 행동 관찰을 통해서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증빙해보고 있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수치의 높고 낮음, 크고 작아짐의 변화뿐만 아니라 통계적인 검증을 통해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우선은 한 명의 팀장, 여러 명의 그 팀장을 코칭했지만 그 변수들이 코칭 주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집단으로 묶어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한 사람의 세션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통계 기법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통계 검증을 하는 방법까지도 여기서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에게 불편함과 거부감을 보이게 하면서 내년에 코칭 방법론은 이거 아무나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저항감을 갖도록 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6회 코칭, 8회 코칭, 10회 또는 12회 코칭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하나의 코칭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 어떤 연구? 내가 전개하는 코칭이 어떤 논리적 기반 하에서 상대방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에 미치는 그 내용이 일관되게 작동하는 부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 케이스에서 검증하고 여러분이 바람직하게는 또 다른 코칭 대상자에게 코칭을 하는데 그 사람의 주제가 지금처럼 정서 관리와 대인 감수성일 때 똑같은 접근을 취했을 때
두 번째 코칭 대상자에도 여러분이 지금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그 반복성은 어떤 부분을 시사하느냐 하면 이러한 차이를 줄일 때 적어도 관점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입장 바꿔보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행동 변화 코칭을 함으로써 대인 감수성이나 정서 관리라는 코칭 주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하나의 논리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기업에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코칭을 해달라는 요청이 오면은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열망과 하고 싶은 호기심과 그 다음에 의지도 더 많이 살아날 수 있겠죠. 저는 하나의 코칭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거기서 나의 하나의 코치의 논리가, 코치로서의 논리가 검증되어질 수 있는 코칭 사례로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이 부분이 제가 2022년에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많은 코칭 대상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코치협회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컨퍼런스나 원래 발표회나 이럴 때 와서 발표해 주시고 여러분의 잘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과 관련 없이 하나의 사례로서 우리가 공유함으로써 또 이러한 실행을 구현해내고 있던 어떤 분이 여러분의 사례를 통해서 더 나은 다음에 실행을 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가 원래 세미나나 연말에 코칭 컨퍼런스가 이렇게 그 컨퍼런스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기반을 갖춘 그런 코칭을 하는 한 해로서도 2022년을 구성해 볼 수 있겠다, 디자인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의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부분도 많지만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열망은 우리가 코칭 프랙티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경험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논리적인 검증된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코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가 시도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는 노력들이 우리 코칭 산업 현장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에서 여러분에게 송구한 생각을 먼저 한번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오셨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의견을 많이 주셨네요.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10분간 토의하면서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는 또는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까 사회 맡으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셔서 그 질문 내용이 뭔지 같이 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청강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회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잠시 제가 공유 화면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를 공유를 중지를 하고 네. 저희가 화면을 오롯이 저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중지가 됐나요? 제가 네, 우리 사회자님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고 했는데 사회자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진행을 너무 잘하시니까 아이고 제가 네, 큰 연말 선물이십니다. 저는 마음에 담지 않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진담으로 들어가도 되나?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코치님 대표님께서 하셔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코치님들께 진심이 담긴 말씀을 해주시고 싶다라는 게 제 눈과 제 귀와 제 입까지도 다 오감해서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네. 우리 코치님들 채팅창에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예, 코칭 속에 존재하는 논리성은 네. 보편타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코칭은
비과학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질문을 맞게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대표님이 하실 때 말씀을 살짝 살짝 돌려서 들으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 하는 거하고 반대편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다. 우리가 코칭을 할 때 경험 과학적인 코칭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코칭이라는 현상 속에 보편타당한 개념들의 관계가 작동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소통을 할 때 우리가 공감을 일으키고 그 공감의 긍정적 에너지가 어떤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 자원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공감적 경청도 있지만 맥락을 고려한 맥락적 경청을 하면 그 파워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일단 경청을 하면은 훨씬 커진다. 쌍방향 경청을 이 부분은 일단 연가설의 하나의 대안가설로서 일방적 소통보다 쌍방향 소통이 더 파워풀하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쌍방향 소통은 더 효과적이고 보편성을 갖는 1차적인 하나의 가치를 갖죠. 더 파워풀한 보편적 가치는 그 부분이 공감을 일으킬 때, 그 부분이 맥락을 고려한 것일 때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소통이라는 것은 공감과 경청과 맥락이라고 하는 다차원적인 요소를 끌고 들어올 때 더 파워풀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소통의 어떤 퀄리티를 볼 때 보편 타당한 논리는 단순한 우리가 열린 소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녹여 들어가면 더 우리가 코칭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코칭을 전개한다는 가치를 보여주죠. 그래서 누구나 다 코칭을 하는 사람은 쌍방향 소통에 머무르지 않고 공감하고 열린 것과 맥락을 고려하는 코칭을 하려고 그러는 것으로서 학습하고 그것을 누구나 전개하는 것이 보편 타당한 부분으로 확보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그냥 학습한 것으로서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런가. 이런 측면에서 아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을 더 다시 한번 강조했으면 좋겠다라고 우회적으로 코치님이 저의 마음을 입장을 헤아려서 아까 입장 바꿔보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말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그렇게 들으신 분들이 오해할까봐 입장 바꿔놓기를 이 원격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네요. 저 왜 그런 노래가 생각날까요? 무슨 노래일까요? 무슨 노래일까요? 핑계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맞아요. 이 노래가 왜 생각날까요? 그러게요. 역시 우리 대표님, 저같이 아직 코치에 대한 사실 뭐 KPC지만 부끄럽게도 그 학술적인 내용이 좀 부족한 저한테 쉽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참 학술적으로 넘어갈수록 연가설 나오고 그럴 때 이거 정말 논문에서 너무 싫었던 건데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고 힘들게 말씀하시나 했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왔는데요. 네. 이석재 박사님, 도서 코칭 협회 방법론에 게재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오늘 발표된 내용이 추후 게재될 예정인가요? 이미 게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제가 올해부터 이제 그 공부방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내용이 차별적으로 우리 코치님들이 학습한 내용과 다르다 그러면 거기에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학상장한다는 측면에서 생각 나눔이라는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내년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코칭 사이언스, 코칭은 과학이어야 된다. 이제 코칭은 프랙티스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래서 각 대학의 코칭 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도 더 이론적인 바탕 위에 경험과학적 연구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돌려주고 같이 나눔으로써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자신들도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자신의 케이스를 쌓아가지만 좀 더 아카데믹한 연구를 실험 연구로서 학계에 계신 분들이 해주신다 그러면 거기서 산학협동의 시너지가 나오지 않겠는가.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코칭도 과학이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TV 광고에 네. 코칭도 과학입니다. 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네. 어린아이들이 시험을 항상 땅점을 맞아오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면 그럴 수 좋겠네요. 있겠네요. 네. 제가 게시판을 봤는데, 채팅창을 봤는데, 사실은 그 질문보다는 너무 유용한 강의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이제 감사의 표현이 많이 들어와서 네.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유. 아니 50분의 강의에 네. 많은 것을 담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한 번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네. 마지막으로 또 저희 여러 코치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당부나 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눈에 애정을 담고 카메라를 보시면서 네, 저 카메라를 말씀해 주시면 보면서 맞죠.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라 속에 저 자신이 있다는 걸 보니까 내가 진솔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부분을 맞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네. 딱 찍어주셨네요. 네. 그렇죠? 포커스된 어. 대화. 네. 네, 이거는 카메라를 보라. 그 안에 너가 있다. 대표님이 계십니다. 네. 저는 그 miwimind.com이라는 거를 올해 이제 7월인가 새로 만들었어요. 저기 하나의 IP를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걸 영어로 이렇게 ME를 쓴 다음에 나를 이렇게 붙여보는 거죠. 네. 지금 포스트잇 용지는 없지만 네. 이렇게 쳐다보면은 뭐가 보이겠어요. 여기에 이제 미자라고 이제 네. 제가 써서 네. 이렇게 나 앞에 놓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네. 위가 보이죠, 그죠? 위. 이렇게 뒤집어지면 위가 보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즉 내가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다?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때 나의 자세는 뭐야 되느냐 하면 앞을 모개를 이렇게 뻣뻣하게 세우면서 쳐다봐가지고는 우리가 안 보여요. 다른 사람 앞에 네. 숙여주듯이 나 자신한테도 고개를 숙이는 거는 마치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겸손하게 숙이는 것처럼 내 내면 자신에게도 숙임으로써 그 안에서 또 다른 내가 있는 우리성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나로부터 우리라고 하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때 저는 거기에서 코칭 파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코칭 대상자에게 하나의 거울 역할을 하면서 리프렉션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찾는 모습은 비단 나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코칭 대상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인지적 훈련을 한다고 보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밖에 두는, 다시 말해서 저는 이제 그 세상이 두 개의 그 세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내 시선을 밖에 두면서 만나는 세상. 이거는 두잉의 세상인데 항상 결과를 뭔가 얻으려고 그러고 이루려고 그러고 경쟁하려고 그러고 평가하거나 평가받으려는 거죠. 느낌이 어떻게 드세요? 느낌으로 표현하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시선을 밖에 두는 부분을 이제 자기 안쪽으로 향할 때 어떤 세계를 만나느냐 하면 저는 그게 빙의 세계다. 존재의 세계다. 근데 우리가 조직의 리더를 코칭하다 보면 두잉의 세상에 훈련되어 있는 리더는 모든 걸 문제 해결적으로 보면서 평가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덜어내고 존재적인 측면에서 즉 자신을 인정하고 기쁨을 느끼도록 하는 그 인정을 통해서 우러나고 있는 레조넌스, 긍정적 에너지가 두잉을 잘할 수 있는 숨겨져 있는 자원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항상 시선을 밖에 두면서 코칭 대상자하고 대화해서는 그 개인의 내면에 있는 그 무한한 잠재성을 인사이드 아웃하기 어렵다. 끌어내기 어렵다.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그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밖에 보는 시선을 내 안으로 들일 때 그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네. 그것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구현할 때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을 찾지 않더라도 이미 내 안에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로서 내가 성장한 나를 보게 될 수가 있다. 대표님, 학술적인 내용인데 오늘 두 가지 유행어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네. 코칭은 네. 과학이다. 네. 네. 두 번째는 네.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라 네. 내 안에 우리 있다. 우리가 있다. 네.
두 가지의 유행어를 만드신 우리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부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2부에 만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니까요. 어디 가시지 말고요. 2부 함께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